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거액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당도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서울대병원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북한 해킹 기술의 현 주소와 또 우리의 대응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일부 부처의 개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딴 설화와 공천 녹취 유출 논란을 휩싸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늘 저녁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할 전망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 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내일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치과 의사도 휴진에 참여해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가까스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이 증가한 효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 가상자산의 매각을 권유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종 설화로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오늘 결정할 예정인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위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팀을 꾸리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팀장은 수석 사무부총장이 맡고 코인 관련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조사팀의 외부 전문가도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매각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기존에 불거진 문제 외에 최대 100억 원대 투자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비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진상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도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터무니없는 왜곡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당에 소명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이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해명이 부족하고 또 당 차원의 진상 파악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며 본인이 거래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논의에 앞서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당원에게 사과한 뒤 앞으로 백의종군하며 윤석열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이에 앞서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태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면서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어떤 요청을 받아 사퇴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을 부른 동천 녹취 유출건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같은 발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요. 김기현 대표와 윤재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리위원회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윤리 결론 어떻게 나요? 윤리에 알아서 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탈당 권유까지 해야 한다고. 앞서 윤리위는 그제 5시간 가까이 두 의원의 징계 사안을 논의했지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또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며 1년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별도 행사 없이 비교적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 이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1주년 성과와 과제 등을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 메시지에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고요. 기자회견 등 특별한 행사 없이 비교적 조용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 국무회의에서 12분짜리 모두 발언을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가장 큰 변화로 외교와 안보 분야를 꼽으며 특히 한일, 한미일 공조로 이어지는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반면 전세 사기, 투자 사기, 마약 같은 국내 현안에 대해선 과거 정책들을 원인으로 보고 지난 정부와 야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을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취임 1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일부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마친 이후인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가 유력합니다. 전날 다음 달 불호승격하는 국가보훈부 초대장관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지명한 게 그 출발이고요. 박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비슷한 시기 맞물려 또 다른 인사가 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참모진이 재편되면서 부처로 복귀하는 비서관급 인사 등의 차관 승진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성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자유를 외친 취임식부터 용산시대 개막, 그리고 한미에 이은 한일 정상회담까지 박소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를 35차례나 외친 취임식.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였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미 의회 영어 연설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1년 내내 역설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목표 아래 국방부 건물로 옮겨진 대통령실. 사상 처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사흘에 한 번꼴 61차례 이어진 출근길 약식 회견은 쌍방향 소통의 상징과도 같았지만 MBC 기자와의 설전 이후 중단됐습니다. 경제는 자유시장, 민간 주도로 대표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폐기 등 전 정부와 180도 다른 정책의 추진을 대통령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성과로 꼽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해외 자본의 투자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의 추진은 집권 2년 차 가장 역점을 둔 과제였습니다. 특히 노조개혁 완수를 목표로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의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라는 해법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 역시 새 국면을 맞았고 논란과 비판 속에도 셔틀 외교는 재가동됐습니다. 지난 1년 굵직한 성과가 많았다는 대통령실의 자평은 결국 국민의 삶과 마음에 어떤 혜택과 어떤 자긍심을 남겼는지 냉정하게 살펴본 뒤에 내려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1년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 혼선에서 야당과의 정면 충돌까지 비판적인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영선의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로 비판을 받았고 여야 할 것 없이 여의도와도 자주 충돌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논란이 된 건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서울대 법대 5060 남성 위주에 더해 검찰 출신들이 다소 낯선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의도 경험이 없는 영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당대표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했고 이어진 전당대회 땐 나경원, 안철수를 애둘러 비판하며 당무 개입 의혹을 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대선 경쟁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행사 때 몇 차례 악수한 게 전부인데 거대 야당의 거듭된 입법 독주를 선굵은 정치로 풀기보단 거부권 행사로 받아쳤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의 불쾌감을 드러내며 순방 때 1호기 탑승을 막았고 이젠 생중계 일방소통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자유와 연대를 외치며 공들인 가치 외교는 민간인 사적 수행과 비속어 논란, 말실수 등으로 크고 작은 흠집이 났고 만 5세 입학과 주 69시간 노동 등 정책 혼선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한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측근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목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임기의 5분의 1이 지난 시점 남은 4년을 어떤 빛깔로 채울지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한국의 대미 추종과 대일 굴욕 행위로 미국이 그처럼 바라던 한일의
군사적 결탁 관계가 무모한 실천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엄중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 실행 강화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모든 계획을 원점화한 뒤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한일 어민 초청 토론회를 열고 한일 정상이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만 듣는 요식적인 자리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시간과 일정에 맞춰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방류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토론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약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서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하는 등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건 약 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윤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검사 소의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내일 회의는 방역 완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이후 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 등을 열어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단축하는 대신 권고로 바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이미 격리 의무를 해제한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검사도 받지 않은 이른바 숨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격리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 현실도 고려됐습니다. 훨씬 낮은 비율의 감염자가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자물쇠로 꼽혀온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면 코로나19는 사실상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풍토병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말 국내에 첫 환자가 나온 지 약 3년 3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종식 선언입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임시 선별 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 등 최대 20일 정도 걸리는 행정 절차를 고려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기존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경기 과천시에 있는 방통위와 수원시청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은 지난 2019년 재허가 심사 때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차지했지만 심사위원들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해 11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고 주장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붕 붕괴 사고가 있었던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기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공식적인 조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건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체 조사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 전체 700여 곳 가운데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 보강근이 시공 당시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3명을 포함해서 학계, 업계 건축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그리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불법 유턴 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하던 시민에게 남성들이 다가와서 폭언을 하고 위협했습니다. 불법 유턴으로 범칙금을 물자 신고자를 찾아내서 위협한 건데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촬영하던 A씨. 본 적 없는 남성들이 다가오더니 그 가운데 한 명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A씨를 둘러싼 남성들은 근처를 자주 오가는 운전자로 추정됩니다. 불법 유턴 사실이 신고로 적발돼 범칙금을 물자 신고자를 찾아내 위협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이렇게 진짜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신고자를 혼쭐 냈으니까 더욱 자유롭게 교통위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씨가 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올해에만 30여 건,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해당 장소를 가보니 잠깐 사이에도 불법 유턴 차량 여러 대가 목격됐습니다. 차량들의 불법 유턴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영상을 보면 근처 업체 화물차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신고자를 위협한 남성들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김수키가 이른바 김수키로 불리는 목적은 병원 내부에 있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년) 전 일어났던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해킹 조직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해킹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북한 해킹에 대해 20년 넘게 분석하는 일을 하고 계신 문종현 지니언스 이사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재작년 발생했었던 사건인데요.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83만 건이나 된다면서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지난 21년 6월 달에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웹서버가 이제 업로드 취약점이 존재했고요. 그곳에 웹쉘이라고 하는 악성 파일을 등록해서 이제 공격자가 내부망, 서울대병원 내부망에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약 81만 명과 전현직 직원 17,000여 명 등의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거나 또는 이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직원이 약 한 2,000명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유출된 정황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출됐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또 사건 초기에
약 2만여 건의 환자 및 교직원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당시 이제 긴급하게 보안 점검 및 조치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7월 초에 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착수된 사건입니다. 네. 지금 경찰청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경찰청은 이제 공격 근원지의 IP 주소하고 해킹 수법이라든지 가입 정보, 이제 북한 어휘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 수사를 한 것 같고요. 또 기존에 북한발로 규명된 다수의 사건과 비교해서 북한 소행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또 실제 21년도 5월 당시에 서울대병원을 사칭한 다양한 형태의 해킹 공격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발견이 됐었고요. 당시에 저도 이제 분석을 진행했던 경험이 기억이 이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격에 쓰인 IP 대역이라든지 다른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된 이제 IP 주소와 공격 수법들이 이 서울대병원 사건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바가 있고요. 네. 이번에 이 다치지 말라라는 북한식 표현법도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왜 그 개인 정보를 80만 건 이상 북한에서 가지려 했을까요? 어디에 활용하려 했을까요? 일단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은요. 이제 국내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행사들이 실제로 북한발 해킹으로 이제 침해 사고를 입은 적이 있었고요. 특정한 온라인 그 마켓에서는 그 회사의 대표가 해당 회원들 가입 정보를 통해 가지고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이 개인 정보를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외화벌이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이 됐던 정황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종 협박에도 사용하고 또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지금 수준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이런 이제 4개국을 이제 사이버 적대 국가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해킹 수준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들어오는 공격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고도화된 공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해킹 자체가 2009년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화됐고요. 최근에는 글로벌 국가 안보 이슈로 이제 부상했을 정도로 그 수위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소행이 북한의 해킹 그룹 김숙희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김숙희는 과거 미 안보당국이 사이버 공격 경고한 대표적인 조직이기도 하죠. 네, 이제 이 김숙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로는 북한의 정찰 총국을 의미하는 이제 보안 업체가 지은 이름이고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를 해킹한 것으로 이제 악명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 활동은 이미 일상화됐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해킹 수법이 쓰이고 있고 주로 이제 이메일 기반의 스피어피싱 공격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한 워터링홀 공격 또는 SNS를 이용한 공격들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북한의 해커들이 단순히 해킹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외주 같은 거를 프리랜서로 받아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아웃소싱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신분이나 프로필을 위장을 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악성 프로그램들도 은밀하게 삽입해서 유포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해킹 수준이 과거 언론사, 금융사 이런 전산망들을 다 마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가능할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군사시설 같은 것도 해킹이 가능할까요? 네, 원래 북한의 해킹은 2009년도부터
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해킹이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 시작은 국방이나 군사 관련된 분야에 집중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우리나라 민간 관련된 사이트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북한의 해킹이 특정한 기념일에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우리나라 일반 평사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들도 아침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해킹 업무를 일종의 군사 임무처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킹을 성공할 때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전 세계 곳곳, 우리나라 곳곳 지금 해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앞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악성 파일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디든지 우리나라 국내에 모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악성 파일을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는 워터링홀 공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 서울대병원 관련해서는 그런 공격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단순히 그 서울대병원의 홈페이지 웹서버를 어떤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웹쉘이라고 하는 일종의 백도어, 그러니까 해커가 좀 더 편하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내부망을 이제 침투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이런 침해 위협을 받게 되면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악성 파일을 뿌린다거나 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이 북한의 해킹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럼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기관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한미 뭐 정상들도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제 거의 사이버 적대 국가로 이제 지정이 된 상태이고 워낙 이제 남북 관계 정치적인 이슈하고 별개라고 치더라도 이 민간 쪽의 사이버 공격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뭐 국정원이라든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외교부에서도 이 민관 협력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과거에는 공공기관이나 국방 쪽에 공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공공 쪽의 보안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업무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 쪽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민간 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민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양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이 엔드포인트, 이용자들의 컴퓨터들, 개인들의 컴퓨터들, 기업의 컴퓨터들을 좀 더 가식성 있게 보안을 대응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도 기술 유출 막아야 하고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 화이트 해커 양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이트 해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이제 프로그래머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 차원으로 해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안 분야에서 내가 어떤 보안 인력으로 양성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국가 차원의 해킹 사건에도 좀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도 많이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해킹의 현주소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현 지니언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가 빚을 못 갚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긴급 회동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공화당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여야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 이른바 디폴트 시한폭탄이 터지기까지 20일 남짓 남겨놓고 부채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In the meantime, just wanted to
welcome you, let you know what we're doing. We're not going to take any questions now. We're going to get started. We're going to solve all the world's problems. 1시간 만에 끝난 회동은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지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씀씀이라도 줄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Everybody in this meeting reiterated the positions they were at. I didn't see any new movement. The president said the staff should get back together, but I was very clear with the president. We have now just 2 weeks to go.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제를 볼모로 공화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3차례나 부채 한도를 늘려놓고 공화당이 야당이 되고 나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We're trying to hold the debt hostage to us to agree to some draconian cuts, magnificently difficult and damaging cuts. 재무부는 정부 재량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특별 조치도 한계에 달했다며 6월 1일을 이른바 엑스데이트, 디폴트 예상 시점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긴급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등 협상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행정부 때 디폴트 직전까지 갔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2011년의 데자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예산을 둘러싼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로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화당의 간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어제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이었습니다. 전승절은 러시아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옛 소련에게 항복을 선언한 날이죠. 러시아 입장에선 승리를 기뻐하고 자긍심을 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인 만큼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왔는데요. 2000년에는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이 처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전승절 행사에는 러시아 전역에서 불멸의 연대 행진 행사가 열립니다. 참전용사 후손들이 선조들의 사진을 들고 함께 거리를 걷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사가 취소된 겁니다. 이렇게 행사가 조용하게 진행된 것에는 여러 추측들이 나옵니다. 일단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행사를 취소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숫자가 막대해서 이를 숨기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올해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전을 진짜 전쟁 이렇게 규정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추가로 동원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이 소식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매년 성대한 전승절 열병식으로 정권의 정통성과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번째로 맞는 전승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서 진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Но мы дали отп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терроризму, защитим и жителей Донбасса, обеспечим св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왔으나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공식적인 전쟁으로 변경하고 추가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전쟁 규정을 두고도 추가 동원령 발동을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서방에 대해서는 그들이 증오와 러시아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누가 나치를 물리쳤는지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맞서 5월 9일을 전승절이 아닌 유럽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Ми будемо вшановувати нашу історичну єдність, єдність усіх європейців, які знищили нацизм і переможуть рашиз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이 유럽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중국과 독일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오늘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번 11차 제재안에는 8개 중국 기업들의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는 이 8개 중국 기업들이 EU의 민감한 기술들을 러시아에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중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도입한다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如果是这样的话，中方也将做出必要的反应，坚决维护中国企业的正当的权益和合法的利益。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립은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Das richtet sich nicht gegen irgendein spezifisches Land, sondern das bezieht sich speziell auf diese sanktionierten Güter. Wir erwarten aber von allen Ländern, wir erwarten auch von China, dass es auf seine Firmen in dem Sinne entsprechend. 베어복 장관은 지난달 중국 방문 당시에도 친강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독일로 복귀한 뒤 연방의회에서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태의 정도는 일부 충격 그 이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케냐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라는 사이비 교주의 교리를 따르다가 집단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에서 장기 적출의 흔적이 발견됐고 또 추가로 시신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데일리네이션 등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인도양 해안 도시 말린디에 있는 기쁜 소식 국제교회 인근 샤카을라 숲에서 시신 21구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이로써 숨진 신도들은 모두 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일부는 장기가 강제로 제거돼서 조직적으로 장기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봄보다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2도까지 올라 덥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다시 쌀쌀함이 감도니까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겠고요. 한낮 시간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3도, 대전 11도, 대구는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도 26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잦은 사퇴했습니다. 거액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당도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